알면 당신도 법테랑! 법테랑 파티 띠띠띠띠띠띠띠 법테랑 파티 띠띠띠 예. 다양한 법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법 파티를 매주 여는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쨍하고 법들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법들 날 돌아온단다. 하이! 햇들날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이미 와버린 법정 문제 슬퍼도 울지 말아요. 법 때문에 슬픈 일 노노노. 여러분을 울지 않게 해드리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전 팀장은 네. 제주꾼이네. 왜요? 그 눈을 어떻게 가만히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난 또 놀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거를 이게 이미 와 이게 가야지. 그렇지. 어떻게 이미 아니, 와. 간드러지게 이렇게. 그 사람들 까부는데 저까지 해야 할 필요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저는 내려가서. 몸이 좀 굳어 있어요. 잘 안 알겠어요. 아무튼 트로트는 이렇게 간들어주는 맛인데.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아무튼 전 팀장이 네. 법 때문에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나요? 그게 되게 참 힘든 건데. 이 법태랑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법태랑에 나오시는 이 국회의원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무튼 그 요즘 이 트로트가 네. 여전히 그 대세예요. 두 사람 트로트 좋아합니까? 전 사실 트로트 잘 몰라요. 발라드 좋아해요 원래는? 저는 약간 팝송. 너무 안 어울린다 그거는. 네, 전 팀장은. 트로트는 요즘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것도 그렇게 불러요? 예. 저는 몸은 안 움직입니다. 입만 움직여요. 저는 뭐 트로트는 저는 장르를 안 가립니다. 그리고 트로트 경연도 나가시지 아주 않나요? 나갔죠. 아, 예. 그러니까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푸른 청원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는 뭐 요즘에 최근에는 또 그 저 놀면 뭐하니에서 랄랄라까지 랄랄라 SWRB 여기까지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아합니다 SWR.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수하지.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이 트로트는 부르면 신이 나죠. 이렇게 대중가요는 모두를 다 신나게 하기도 하면서 또 유행을 타요. 법도 유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행이라기보다는 네. 그 한참 시대를 반영한다. 사실 조금 뒤쳐져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는 뭔가 선도해야 되고 분위기에 확 휩쓸리는 건데 법은 그 시대에 있는 현상을 반영하느라고 조금 뒤처지지만 항상 새로운 법이 또 발생하고 또 그 법이 또 개정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행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법이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뭐 바이러스 관련한 법안이 이렇게 뭐 연이어 쏟아져 나올 일을 우리가 예상을 전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거 국회에서 쉼없이 법이 고쳐지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겠죠. 바로 그 법들을 저희가 매주 소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 쇼쇼쇼쇼쇼쇼쇼쇼. 자, 알면 당신도 법태랑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서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바로 서민주권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김혜자 선생님이 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혹시 오늘 법안들이 아이들 이야기인가요? 네, 뭐 네. 그런 내용들 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보듬어야 할 서민들 그리고 아이들 그들 누구도 꽃으로 때리지 마라라는 뜻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짜 사실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건데 사실 약자들의 주권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서민주권법 첫 번째 법안. 네, 뭐예요? 오늘 첫 번째 법안은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담긴 영유아 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위상 및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이런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편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정이나 지원 근거에 대한 법령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네. 어린이집의 종류 그리고 평가 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지정 유효 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요. 그리고 3년 단위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공공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어디 이제 딱 믿을 만한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이런 데는 또 맞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네. 근데 이번 법안 보니까요, 그 학대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그 CCTV 영상을 열람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영상 속에 관련 없는 사람들의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부모가 이거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 법을 통해서 영상 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 그리고 중요하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 먹거리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까지는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어린이집의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4월인가요? 이 제주 어린이집 원장 손녀들까지도 학대했다는 거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보육교사 2명이 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제기가 됐고 심지어 이 제주시 A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돼 왔단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친손녀하고 외손녀도 네네네. 피해 아동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게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이 돼서 어린이집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지원을 잘 받으려면 또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서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관련 법안을 한 보따리 싸들고 나오실 분 오늘 특별히 기대가 되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분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특경법이라고 있어요. 의사수신 행위도 그 법에 포함시키고 형량을 더 강화해라. 50명 이상이 돼서 네. 집단 소송으로 인정이 받으면 예. 피해를 본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죠. 있겠죠. 예.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효력이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이 영아 살해, 영아 유기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살해죄와 살인죄와 유기죄로만 처벌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자. 네. 네. 개혁의 아이콘 국회를 들었다.
들었다 놨다. 백혜련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백다르크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개혁의 아이콘 백다르크.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런 별명 들어보셨죠? 뭐 들어는 봤습니다. 네. 실제로 성격이 좀 그러세요? 이렇게 백기에는 약간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곱상한 느낌이시거든요. 네, 제가 여리여리하다는 그러니까요. 말 많이 이게 들었습니다. 몸매도 이렇게 좀 날씬하시고. 예. 네. 근데 뭐 좀 투쟁을 할 때는 하는 편이죠. 제가 다른 별명도 하나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배구 용어 중에 네, 백어택이라고 있거든요. 100cc니까. 그건 조금 마음이 안 드는데. 감동으로 하는 무리수였네요. 예, 그건 아닌 걸로. 자, 7월입니다. 이제 한여름이 됐습니다. 요즘 이제 근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국회가 7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한가치인 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또 지금 대선 경선과 관련한 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요. 네. 해서 또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1년 중에서는 그래도 여름에가 조금 그렇죠. 7월이 유일하게 사실은 국회가 없는 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회가 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임시국회가 임시국회가 또 열리고. 네, 열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7월에 또 임시국회 열리고 이렇게 바쁜데 의원님만이 혹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더위를 정말 안 타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안 타는 사람이 없어요. 더위는 극복하지 않아도 저절로 극복이 됩니다. 추위는 많이 타십니까? 엄청 탑니다. 그래서 제일 싫은 계절이 겨울이에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3월까지도 요즘은 굉장히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있죠. 네, 그런데 굉장히 싫죠. 선거 날짜를 바꿔야겠네요. 조금 저는 한여름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지금 1등하시네요. 정말. 경쟁력도 좀 생기시겠어요. 네, 다른 경쟁력도 후보와 생길 것 비교했을 때. 같습니다. 네. 여름에 선거하자. 근데 이렇게 추위를 또 많이 타시는데 네. 아까 별명 소개해드렸지만 개혁의 아이콘 또 네. 백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임위를 이제 처음으로 바꿨는데요. 국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법사위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야 대립이 가장 극한 대립이 네네.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나. 상임위가 굉장히 많지만 네. 또 법사위가 갖고 있는 비중이란 게 또 있잖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상임위다 보니까 또 포커스가 또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의원님 하면은 딱 검찰 개혁의 선봉 네. 이런 이미지와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실제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데 의원님의 공이 9할이라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법은 곧 백혜련이다. 이렇게 이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정치를 시작했던 동기도 검찰 개혁이었고 검찰 개혁의 하나의 또 표상이 항상 공수처였거든요. 네네.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공수처가 이 말 저 말이 많은데 네네. 정말 잘 정착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좀 부응을 해서 검찰 개혁의 표상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죠. 네. 검사 또 출신이시기 네, 때문에 네. 잘 아시는 분야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죠. 이력을 보다 보니까 네. 저는 생전 처음 본 특이한 이력을 생전 발견을- 처음이요? 네, 왜냐하면 네. 대학을 보니까 연대 영문학과를 다니시다가 이게 생전 처음이에요? 고대 사회학과로 진학을 하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대 영문학에서 네. 고대사회학과로 이제 처음 고등학교 때 막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완전 다른 세상을 어떻게 보면 접하게 되는 시기였어요. 네네네네. 오로지 고등학교 때는 자기의 적성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과, 선생님들이 권하시는 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진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가죠. 네,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영문도 모르고 영문도 아니,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네, 진짜로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영어, 그러니까 뭐 영어 괜찮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라 문학이더라고요. 영문학이니까. 네, 문학이 주예요. 솔직히 영시 읽으면 감흥 오세요? 투비 오하나 투비 이런 뭐 이런 거 막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고대로 딱 이제 다시 재수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사법시험을 보신 게 아니라 네네. 또 그 다음에 네. 노동운동 일선에 서 계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이건 또 참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이제 80년대는 네. 사실은 대학이 다 운동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광주를 네. 또 겪었고 네. 그 다음에는 다 민주화 네. 운동을 하고 또 그 민주화의 운동의 분위기가 결국은 또 노동운동으로 그렇죠. 옮아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딱 386 네,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또 저도 거의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두 과 중에서는 사회학과가 전공이 딱 맞으셨네요. 어떻게 네, 보면. 제 적성에는 딱 그죠. 맞았던 사회학과 딱 거죠. 맞으셨네요. 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언제 사법고시를 준비하신 거세요? 결혼하고 아, 이것도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것도 있는데 예. 아, 그건 뭐세요?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사법고시 합격한 해는 첫 애를 낳고 합격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셨는데 그럼 몇 년을 준비하신 거세요? 한 3, 4년 했죠. 하시고 아이를 낳고 네. 그러면 합격을 네, 아이 낳고 2달 만에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제 네. 친구들이 혹시 애가 태어나면서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온 건 아니 아니죠? 하늘천타지가 아니라 헌법 제1조 박자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이러고 태어나. 이야. 네. 아니 근데 또 보니까 또 판사를 안 하시고 검사를 또 선택하셨어요? 이건 또 왜? 그 처음에는 사실 검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검사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까지 권력의 신여 막 이런 약간 오명이 느낌도 있었죠. 있어가지고 그 15 생활을 그때는 이제 2개월, 네네네. 2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검찰에 갔더니 그때 저를 지도했던 검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네네네. 분이었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검찰하고 달랐고 정말로 그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검찰을 경험하고 네. 법원에 가서 시보를 하는데 이게 절간인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판결문만 쓰고 이렇게 기록만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네네. 약간 제 적성은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의원님 나오신다 네네. 그래서 의원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정의사회 구현 이것을 위해서 또 검찰이 되었다가 또 정의사회 구현 그 이념으로 검찰에서 나와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었다. 이 최대 과제가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는데 검찰이셨는데 그 내부에 계시는 검사가 어떻게 개혁을 생각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본인 조직을. 집단인데. 제가 좀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 사생활이 다 나오네요. 저희 남편은 이제 시민운동가예요. 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속 이제 네. 토론도 하시고 의견을 나누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 그 검찰 개혁이라는 하두를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정의와 마찬가지로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이 안에 속해 있지만 상상을 해서 밖으로 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이제 그렇죠. 부여해 주셨네요. 그죠? 네. 예. 기득권에게는 냉엄하지만 약자를 위한 따뜻한 시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백혜련 의원님의 서민 주권법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차트로 준비를 자,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서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서민주권법입니다. 네. 첫 번째 법안은요. 취약계층 투자 사기 세력 박멸.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입니다. 일단 유사수신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 유사수신은 이제 요즘 다단계하고도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보면은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엄청난 뭐 금리를 준다고 해서 보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을 데려가는 네. 거죠. 그래서 모아서 이제 그 하는 건데 조이팔 사건 이런 네네네. 사건들도 다 유사수신에 해당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유혹이 많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암호화폐 등의 그 유사수신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요즘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가상화폐 쪽에 굉장히 그런 예. 이런 형태가 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이 근데 유사수신이요 네. 보면은요 계속 그 형태가 진화됩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어느 때는 뭐가 이제 유행한다면 그 형태의 유사수신 행위가 생겨요. 네네. 그리고 어느 때 또 다른 게 뭐 유행하면 그 네. 형태의 유사수신 행위. 근데 지금 가상화폐가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층 중심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일부 또 네. 돈을 번 사람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를 가장한 또 유사수신 행위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속여야 되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예전에 개그 프로를 보면 예전에는 정말 티나게 했잖아요. 사모님, 어디에 돈을 좀 이체하셔야겠어요. 이러면은 사투리가 딱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티도 안 나게 뭐 검찰을 아까 그거는 사칭한다든지.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진화하듯이 네. 이런 범죄도 너무나 지능범으로 간다 이제 그 네, 얘기죠. 너무 지능 그러니까요. 상황에 유사수신이요. 따라서. 진짜로 지능범이에요. 예. 저희 이제 검찰에서 있을 때 어떤 그 유사수신 업체를 예. 하나 이게 압수를 했더니 뭐가 있냐면요. 그 유사수신 업체를 차려주는 또 업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그러니까요. 예. 컨설팅을 해서 한마디로 어떤 것으로 하면 이 유사수신으로 해서 더 돈을 많이 끌어모을 예. 수 있다.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진짜 머리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요게 이제 요즘 같은 힘들 때 누구나 다 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저 같은 일단 사람이 딱 그러면 속해줘요. 의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맞아요. 원금 보장, 예. 유수익 보장. 그건. 그 이게 피해 사례도 너무 많아요. 2018년에 666건에서 2019년에 977건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피해액이 최근 4년간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작년 1월에서 10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그다음에 신고 상담이 555건으로 이제 동기 대비 41.6%나 급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수신 방법이 뭐 보험 상품 구조를 이용한다든지 전통 개모임 위장 이런 걸로 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네네.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저도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 사건을 맡은 적이 아니, 난 있었거든요. 본인이 네. 당했다는 줄 알았네. 변호사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가능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진짜. 변호사님도 당한 네. 사람이 있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당해요. 정말 옛날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고법 판사님께서 당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다액으로 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정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처벌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형량이 일단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동안. 초범은 무조건 처음 걸리는 사람은요. 실형이 없었습니다. 액수가 아주 어느 정도 커도. 근데 이제는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그거. 근데 그보다 너무 낮았고, 그래서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특경법이라고 있어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서 액수가 다행이면 다 그건 징역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유사수신 행위는 거기에 포함되질 않았어요. 아, 또 예외네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낸 거죠. 유사수신 행위도 그 법에 포함시키고 형량을 더 강화해라. 이렇게. 예. 현행법이 너무 예.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네네네. 벌금밖에 안 돼서 그 네. 개정안을 내신 걸 보니까 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네. 이상의 유기징역, 어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네. 그걸 상향하자라는 네. 걸 네. 내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하한형이 있는 거하고 네네. 상한형이 있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를 이제 대리하다 보니까 그 기망행위를 입증을 해서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형량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신도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다단계 형태로 그렇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또 기망행위에 대한 별도의 또 입증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유사수신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그렇죠. 걸로 세게 변화된다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이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등을 쳐가지고 자기 거를 취하는 사람은 진짜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서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서민주권법.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법안은요. 소비자 울리는 나쁜 기업 아웃 집단 소송법입니다.
그 현재 네. 이 집단 소송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요거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집단소송법이 있기는 있어요. 네. 개별법에. 예.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증권소송과 예, 예, 예. 관련해서는 이 집단소송이 인정이 돼요. 그런 개별법에는 있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집단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으로는 집단소송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네. 않는군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제정돼서 당시에도 아니 일반법으로 이 집단 소송을 도입하면은 기업에게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증권 관련해서 이 집단 소송법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건수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건수는 지금도 굉장히 그 증권 관련해서도 10건 내외 정도로 될 정도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남소의 위험이에요. 많은 소송이 일어나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로 기업들도 소비자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네. 소비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더 손쉽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네네네, 사건 같은 네네네, 경우요. 네네. 이런 집단소송제가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피해자들이 그동안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네. 우리나라 BMW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외국에서 지금 수입 차량들이 다른 나라는 리콜 금방금방 해주고 막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배짱이었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빨리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야 다 되니까 이게 대처를 해야 힘이 되니까. 약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집단 소송제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인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네.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50명 이상이 돼서 집단 소송으로 인정이 받으면 예. 그 50명만이 아니라 그 피해를 본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죠. 있겠죠. 예.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오.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도 예. 차주 한 50명이 모여서 했으면 네네네. 그 피해를 똑같이 입은 사람들한테도 그 효과가 딱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예, 하겠죠. 예, 더 노력하고. 예. 그리고 또 복잡한 소송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서민들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민들이 그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다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가만히 집에 있어도 그런 소송의 기판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요즘엔 개인정보 침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정보 유출로 인한. 네네네. 그런 경우도 이제 대표로 예. 몇 사람이 딱 하면 네. 그 효과가 예. 그 피해를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최소 정족수만 채워서 소송을 법원에, 걸어서 네, 그걸 이제 하게 법원의 되면 허가를 이제 그죠? 얻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네요.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법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백혜련 의원의 서민 고추로도 때리지 마라. 이제 서민주권법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생명에 크고 작음이 있나요? 영아보호법입니다. 이 형법 개정안으로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최근에 그 영아 살해 유기 정말 심각하잖아요, 의원님. 요즘에 뭐 신문 지면을 열면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아라고 해서 그 목숨이 일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경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이 영아 살해, 영아 유기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네. 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아 살해죄나 영아 유기죄는 상한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상한, 하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아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영아를 4층 네네네. 창문으로 던져서 살해한 사건에서 예. 징역 2년. 그리고 신생아를 변기에 넣고 살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뭐 이렇게 선고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에 대한 살인이라고 본다면 네네. 이렇게 선고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에 네네. 특수 상황 때문에 이거 여태까지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냥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로만 처벌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자. 네. 네, 이런 의견. 이거 보니까 진짜 지난 10년간 영아 살해는 110건, 영아 유기는 1272건이나 달하네요. 기록 엄청 자체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좀 네. 그 영아가 굉장히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또 저질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 영아 살해하고 영아 유기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따로 규정된 나라가 별로 많지 않고 있었던 나라도 지금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예. 그 1992년에 예. 2년. 그리고 독일은 예. 1998년에 네네. 영아 살해죄 폐지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영아 살해죄 규정을 다 없앤 거예요. 오히려 그 아동에 대한 유기행위는 일반 유기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서민들 오늘 세 가지 법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약자들이 사실은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매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가 또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만드는 일도 하실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한 이런 법안들 외에 네. 그죠? 예. 네, 계속적으로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 네네. 지금도 그 여성 30% 의무 공천 네네. 그것을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조문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직접 내지는 않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내셨는데 네네. 그 부분을 좀 21대 국회 때는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정치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치로 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하위권이에요. 딱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은 그나마 조금 있지만은 네네.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여성 단 한 명도 없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최고위원 되셨잖아요. 뭐 원래도 바쁘셨겠지만 네네네. 최근에 더 바쁘신 것 같고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바쁘라고 최고위원 아니,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네,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각 네. 정당이 정말로 바쁜 시기에 예. 돌입합니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 또 여성으로서도 최고위원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비상체제에 돌입한 시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네, 거죠? 어려운 결정들도 많이 예. 해서요. 그것도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지금. 저 사실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검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최종 꿈은 어디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토가 뭐냐면 네. 그때 최선을 다하자예요. 네. 그래서 꼭 미래를 어떤 설계해 두고 음.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네네. 뭐 자기 대통령을 꿈에 두고 뭐 뛴다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다 꿈이 대통령. 저는 그런 줄 알고 여쭤봤는데. 거의 다. 예. 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혹시 작가? 아니, 농부. 아니, 진짜요. 제가 아, 진짜요? 국회로 농부 얘기하는데요. 아. 그 식물 키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아, 그러세요? 국회에 이제 텃밭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네, 텃밭에 제일 자주 가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럼 이제 정치에서의 어떤 마지막 꿈은?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 네네. 해보고요. 네. 그거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고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할 때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자, 두 분 응원 메시지를 또 끝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간만에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와,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네, 그렇죠. 면이 아주. 면으로 끝나죠. 거기 두 법칙 있으니까. 두 예, 법칙을 법칙. 적용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기대하시는데요? 큰일이네. 전민기 팀장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드릴게요. 자, 네. 백문이 백문이 불여일견. 해. 혜련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련. 연이어 국회의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법안들, 서민을 위한 법안들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신변 예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마지막이 제일 재밌네. 예, 자 가보겠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백혜련. 아, 제 구호를 또 해주시는. 아유, 그럼 해. 해안으로 입법에 매진하시고 련. 연일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우,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아, 뭘 그렇게까지. 뭐예요 이게? 자, 오늘 아무튼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서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누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저는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네.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나름대로 제 기록 정신을 좀 해봐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저 있죠. 자신과의 싸움. 네. 네,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여기서. 자, 아무튼 궁금법이 매주 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쾌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네. 오시는 분들은 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네. 우리 법태랑 이 궁금법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해결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라서 네. 저는 이게 더 쾌감이 있고 재밌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면 어떻게 해, 사람이? 사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방송하겠습니다. 방송하면 돼요. 예. 아니, 예전에 누구 보니까 이러더라고. 그 옆에 계신 그 게스트분이 네. 누구 박변이라고 또 유명한 사람 하나 네. 있잖아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 하는 직업인 줄 알아요? 했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방송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궁금할 법한 사연 열심히 풀어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요 비대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오늘 사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는 좀 어이가 없어요. 재택근무자를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예. 네. 자, 과연 어떤 문제인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들 주목. 우리 법태랑 콜센터는 어떤 회사죠? 매우 빡센 회사요. 야야, 입 조심해라, 우리 법태랑 콜센터는 매우 일이 많고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유진 직원, 베리굿.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는 매우 선진적인 콜센터란 말이죠. 에이, 어머, 언제부터 선진이야? 최후진 회사지. 야야, 조용히 해라, 다 들린다 안 하나? 다 들었거든. 자, 유진 직원, 니는 아직도 사투리로 고객 대하나? 아닙니다. 저 표준말 잘합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요. 코로나 이 시국에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내일부터 실시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웬일이야? 웬일? 어머, 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택근무가 회사에서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내일 중으로 말끔하게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따로 연락드릴 거예요. 힘들다. 어머, 고객님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네, 그럼요. 오늘 당장이라도 갈 수 있게 조치 취할게요. 친절하다고요? 뭐 이 정도로 뭐. 깨똑.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어? 설마 밥 다 먹고 쌀 거 다 싸고 커피 다 마시고 놀며 하는 거 아니지? 이 양반이. 현업 팀장님요, 치는 너무 고객 상대 많이 해가 입에서 탄내가 납니다. 정말 하고 있네 그냥 콱 까똑. 점심이 뭐예요? 고객이 최우선이죠.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부터 일했지? 화장실 몇 번 갔다 왔어? 설마 수시로 가는 건 아니죠? 이놈 팀장님 미친나. 아이고 배야, 이놈의 창이 와 이라노. 화장실 몇 번? 나 참. 깨톡. 그래, 나 화장실만 10번 다녀왔다. 왜? 메롱. 깨똑. 있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게 말이야 회사가 아니니까 바로바로 체크도 안 되고 또 그대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사장님도 엄청나게 궁금해하시고 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어. 뭐라고? 재택근무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집에 CCTV 카메라까지 설치해 이들의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못 믿었던 걸까요? 그 카메라 말이야 키보드 쪽으로 좀 대고 하란 말이야. 손이 안 보이잖아. 요렇게요? 보이시나요?
까꿍. 좋아. 그 유진 씨는 아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던데 왜 그러지? 내서 마 배가 너무 아파가 장에 탈이 났다 입니까? 이런 곤란한데 그 요강을 구비하면 어떻겠나? 화장실에 컴 하나 더 설치하든가. 네, 팀장님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갖고 무슨 스트레스야? 우리 선진 법태랑 콜센터는 직원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그리고 아니 일은 시간만큼 채워야지.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언제 일을 다 합니까? 이거 안 잘릴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말이야. 나 다시 돌아갈래. 야. 완전 AI인데요? 소리 너무 잘해. 장난 아니야. 한두 번 집에서 해본 게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집에 가면 쉽니다. 네. 근데 뭘 이렇게까지 감시를 해? 아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성과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진척 상황이라든지 그럼요. 이 성과 보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 업무 관리인지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인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이 구체적인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회사의 이 지나친 간섭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거나 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3분 이상은 금지, 몇 분 이상은 금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둔다면은 이 직원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택근무자에게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휴게 시간을 똑같이 부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와 휴게 시간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이렇게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야말로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휴게 시간은 이 점심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네. 제때 화장실도 못 가고 휴식 시간도 그러네. 없고 이러다가 건강상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산재 처리되는 거예요? 네, 재택이라고 해서 이 실제로 업장에서 근무하는 거랑 다르게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가구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스웨덴에 네. 있는 네. 그 회사에서도 휴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6분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 회사가 네. 굉장히 또 넓잖아요. 네. 화장실을 갔다 왕복하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걸리는데 창고형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인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컸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상 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돼가지고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네,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런 경우에 지금 저 신변이 얘기한 대로 이거 방학 때 되면 자기가 스케줄표 짜잖아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나 2시간 공부하고 뭐하고 50분씩 해놔도 그거 잘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재택근무자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근로시간 선정 방법이 있어요? 재택근무를 해도 현장에서 근무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이제 서면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은 근로기준법 58조 제1항 및 제2항 이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냥 믿고 맡겨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재택근무인데 예를 들면 연장 근무라든지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건 좀 애매한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면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요 연장이나 야간 근로 시간 수당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사용자에게 신청해서 승인해서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영상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로 서로 보면서 지시하거나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지시를 통해서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연장 근로 이런 업무 수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이나 이 업무 종료 후에 뭐 상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단지 업무 시작 전 그리고 종료 직전, 뭐 종료 후 이렇게 체크하는 것만으로는 뭐 당연하게 연장 근로다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업무 개시 전이나 업무 종료 후 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지시한 경우라면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체크를 했으면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다는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더 했다 그러면 연장하는 게 인정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그 지시가 있었다면은 그러네.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시를 하지 말아야겠네. 예, 이런 경우는 사측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해놓고 맞아요. 결과물만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인정해주고 종료 시간에 관심 없어. 인정해주고 언제까지 그냥 결과물만 내.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믿고 좋네.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지 일일이 않아. 다 수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 예. 요즘에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오만 그 근무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저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빅데이터 전문가더라고. 아바타 형태로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 본인이 출퇴근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거 물어봤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그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이게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가상- 그랬죠. 네, 맞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 비대면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 이거는 사실 시대 흐름 때문에 생긴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또 좋아서 어찌 보면은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남들이 다 머리가 아프다는 그 어려운 법을 so easy하게 아주 comfortably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7월 7일 저희 본방송이 나가는 날이 소서입니다. 작은 더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날이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폭염 또한 아주 위험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날려볼 수 있는 so 쿨한 법원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so 쿨하게 마무리해 보죠. 알면 당신도 법테란!